포럼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분들 만나고, 또 되게 나이 얘기해서 못합니다만 후배, 동생, 아우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면은 배우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 다 내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무실을 몇 번 옮겼는데 지금은 사무실조차 저희 집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떨 때는 주중에도 저녁 먹고 나서도 한번 들릴 수도 있고, 주말에 시간 나면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 보고 자료 보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그 생활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뭐 잠시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또 부탁도 저희가 이 원우 모집이다 뭐다 자꾸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탁을 받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데 빌어먹을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왜 속으로는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어려운 거북한 그 시간보다는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한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또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강의를 한번 하자 했는데, 제가 하는 것은 미래 이야기 주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뭐 식상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조금 이 각도를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중에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인생 수업, 뭐 이런 등등의 제목을 가진 강연 책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 비슷한 데서 따온 거죠.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막상 이렇게 매겨놓고 나니까 막연하단 말입니다. 이건 미래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는 미래와 인문학과 제 삶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주전없게 제목을 너무 크게 정했지요. 저한테는 과분한 제목입니다만은 특히 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7가지 영역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쉽지 않는 제목이고, 이 하나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씩 토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시작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걸 해봤습니다. 이건 미래 이야기 아니고 과거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이 공자가 하신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공자 선생님 같은 어른도 이렇게 나이를 드셔가면서 잡숴가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죠? 40의 부록이다. 40의 부록이다. 난 40 훨씬 넘었지만 아직 부록이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는데, 여기 있는 분들 뭐 되게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옛날이니까. 이 공자는 2500년 전에 어른이니까, 예수님보다도 500년 앞에 어른이니까, 그때는 뭐 40 되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겠지 하면서도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적어본 이유는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공자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달라질 수 있고, 자기가 처한 환경, 사회적인 지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 하는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저렇게 보는 견해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왕 이게 나온 김에, 공자가 이 어른이 73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로서는 정말 무지무지한 장수지요. 그럼 만약에 이 어른이 이 70대까지 사셨기 때문에 70을 중심, 내 마음 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종심소욕 불유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어른이 80대까지 살았으면 80대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그래서 차제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아마 이 어른이 80까지 사셨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잠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 좋은 삶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요.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인생이란 뭐냐? 인생,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간 사람들이, 살다 죽은 사람이 1000억 명이 된다면 1000억 명. 1000억 명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이거다 하고 설파를 했지만은, 우리가 인생은 정답이 이거다 하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인생의 정의가 없듯이 좋은 삶의 정의도 없다고 봅니다.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가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문장가, 극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 묘비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묘비명이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멋진 삶을 살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은 자기 내면으로는 매우 부족한 거예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오죽하고 그걸 묘비에다까지 써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생이, 그래서 요즘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남의 기준에서 살지 말아라,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남의 기준 잣대, 남들이 보는 기준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좋은 삶이란 뭐냐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는 대로 원래 원전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바꿔가지고, 우선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고, 좀 머리에 좀 든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는, 사랑은 주변 사람들하고,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친지들하고, 연인들하고, 이렇게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하나 더 얹자면은, 좋죠. 그죠? 얹자면은, 지식에 의해서 고무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에 든 게 있고 뭐 하더라도 사람이, 인간성이, 품성이, 그죠? 성품에 의해서 신뢰, 존경을 받는, 성품에 의해서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겠나. 근데 사실 좀 막연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난 그래도 미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지는 삶. 우리 대부분이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간다 하지만은 결국은 늙어서 늙은이 취급당하고 이렇게 사회에서도 퇴출되고 가족 간에도 신뢰가 적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뒤지는 삶보다는
그래도 따라가는 삶, 뭐 가능하다면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거지만 앞서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인생 아니냐. 그럼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앉으면은 지금도 보면은 제가 뒤에 가면은 요즘 서예를 배워가지고 붓글씨를 조금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본 건데 근데 거기 가면은 80 먹은 저는 그거면 진짜 젊은 사람이 80 먹은 이 노인네들도 가끔씩 군대 얘기를 군대 가서 굽다가 고생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재밌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그 80 인생을 살지만 100 인생을 살지만은 그 사람의 경험이나 이 재밌었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마 30, 40에서 정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삶보다는 따라가는, 가능하면 앞서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면서 제가 이 7가지를 한 페이지에다 다 적은 거예요. 네모 안에 든 것은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한데 이게 뭐 자료도 이런 식의 요즘 이런 식의 자료를 안 만들죠. 화려하게 딱 이렇게 동영상도 집어넣고 만들 수도 우리 스태프들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지만은 그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정말 멋대가리 없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그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뭐냐?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디 보니까 인간 정말 오만한 존재다. 당신네들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을 좋아했고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시기, 질투, 증오에 가득 차 있다. 이타심 얘기하지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만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기적 유전자, 인간은 이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그 유전자가 극히 이기적이다. 극히 이기적이다. 자기 내 종의 생존과 번식에만 오로지 신경 쓰는 이기적인 존재다. 이 유전자가, 우리는 인간은 뭐냐? 이 유전자, 타고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뿐인 생존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기적 유전자의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진화론이에요. 그죠? 진화론. 진화론 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정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쪽팔리는 세 가지를 어디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창피한 일 3가지, 역사상. 첫째가 지동설이 나온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냈을 때 그 전까지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이 태양계가 이 지구를 도는 걸로, 지구는 평평한 걸로 생각했는데 지구가 둥글다 이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그 전에 무지했습니까? 두 번째 나온 것이 진화론이. 그 전에는 창조론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종교계, 제가 종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전에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로 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 진화론은 그게 아니고 이 지금까지 현재 생존해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진화의 결과 이렇게 된 거다. 그 진화의 과정은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정말 환경 변화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잘 적응했다는 것은 순화된 좋은 표현이고 치사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그 유전자. 세 번째가 인간 그 쪽팔리는 일, 미안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래서, 세 번째가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가 외면 세계보다가, 외면의 의식 세계보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멀쩡하게 뭐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이런 의식의 세계보다가, 이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갖춘 이런 것보다가 내 내면의 세계가 훨씬 더 넓다.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인간 정말 추하다. 온갖 여기 잡다한 생각 다 하고 정말 더러운 게 인간이다. 이런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크다.
심지어 그러면서 그런 까지 덧붙이 무의식의 세계 한쪽에는 성욕이 크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까지. 의식의 세계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외형으로 보이는 그 의식의 세계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세계는 그 사람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안에 훨씬 더 큰 바위 덩어리, 얼음 이 덩어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세 가지 이제 쪽팔리는 일이 있는데, 쪽팔리는 게 역사상 세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네 번째 쪽팔리는,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네 번째 쪽팔리는 일 다가온다. 뭐냐? 이제 이게 인간이 기계한테 밀리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싱귤레리티 제2기계 시대의 최근에 유발 할라리가 그 사피엔스에서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 전쟁, 기아 극복의 과정이다. 그죠? 전쟁, 질병, 역병, 그 다음에 기아, 그죠? 굶주림 이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면은 앞으로 호모데우스에서는 앞으로는 인간은 뭐예요? 불멸, 영생, 그죠? 불멸, 행복, 신성의 단계로 간다. 신이 되어 간다. 신이 되는 인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이 되어 간다고 하지만은 그걸 좋은 쪽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싱귤레리티나 제2기계 시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인간은 힘으로 기계한테 밀리는 겁니다. 힘으로 로봇을 기계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능으로 정신적으로 인공지능을 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 인간이 과연 앞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스티븐 호킹조차 그랬어요. 인간이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인류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극적인 쪽으로 보면은 정말 암담한 겁니다. 왜 인류가 좀 할 수밖에 없느냐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 내면의 세계, 겉으로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자본주의를 만들어 놓고 시장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경쟁을 만들어 놓고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은 지금 또 한쪽에서 보면은 자본주의 시장 제도, 주식회사 제도 이런 것들이 불평등의 주범이다 이겁니다. 자본주의를 잘 이용하고 시장 경제를 잘 이용하고 주식회사 제도를 잘 이용한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이 그동안의 혁신과 발명을 낳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뒤진 사람, 못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삶의 질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져가고 있다. 이걸 어쩌냐. 겉으로는 이타주의를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을 어찌하랴. 인간은 IQ가 130, 150이면은 천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IQ가 500도 되고 1000도 되는 이런 천재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정말 추하다, 정말 오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40년, 45년 되면은 싱귤레리티 시대가 온다. 그때쯤 되면은 초인공지능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나와가지고 인간을 놀게 한다. 이제 인간은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노동, 모든 혁신, 모든 발명으로부터 해방해. 놀고 먹으라. 놀고 먹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서울시가 그 모든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주는 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여기 우리 친구들도 계시고요 하지만은 이분들 말고 다른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 막 욕을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니, 기본소득제도거든요. 기본소득제도. 아니, 잘 사는 놈한테도 다 같이 일도 안 하는데 무조건 다 준단 말이냐. 뭐 주는 거지. 다 주는 거야.
전철 65세 되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뭐 공짜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주는 거예요. 그걸 가려서 10%, 20%는 빼고 줘야지. 아니, 가려서 10%, 20% 빼는 그 비용이 주는 것 못지않게 많이 든데 3분의 2는 비용이 들어간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 주면은 그 사람들은 기왕에 소득세 최고 세율을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내기 때문에 50%, 60%는 다시 정부로 들어와 그거. 그러니까 굳이 가릴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도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더 문제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겁니다. 놀고 먹어도, 놀고 아무거 안 해도 준다 이겁니다. 안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일이 없는데 정부가 뭐 일자리 고용률 늘리고 일자리 뭐 만들고 하는 것은 그건 5년짜리 정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위해 가지고 노력한다 하는 그런 뜻이지 성과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는데 그건 세상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검증은 아는 겁니다. 삼성, 현대 이런 데에서 작년에 2만 명 채용했는데 금년에 2만 5천 명 채용한다고 신문에 가끔씩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채용만 보면은 2만 5천 된지 몰라요. 그러나 빠져나가는 퇴직하는 숫자가 5천 명 이상 했기 때문에 삼성 안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숫자는 줄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거는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세상이 와가지고 앞으로의 제일 문제는 걱정하는 게 불평등이에요. 앞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에 투자하는, 신기술에 개발한 사람, 신기술에 투자한 사람, 극소수는 와장창 돈을 벌겠지만은 기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지는 겁니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거예요. 지난 2011년, 2년입니까? 그때 제스민 혁명 나오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불평등의 그 현상을 두고 미국에서도 1%대 99%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1%대 99%가 아니라 1%가 자꾸 줄어가지고 0.1대 99.9 또는 0.01대 99.9 이런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쪽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이런 시기를 조금 연장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마치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정말로 오만을 넘어서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담론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제가 아직도 이 인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좀 그러네요. 이 교육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죠. 우리 김영식 차관 총장님 여기 계신 앞에서 교육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육이 이 세상은 사람이 바꾸지만은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교육이 100년 대계 아니에요. 교육 우리네가 참 별나고 남을 이렇게 내려 일하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물론 앞섰지만은 정말 전쟁에 지고 나가지고 없는 데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이만치 살게 된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죠?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두고 일본에서는 그런데요. 제가 교육부에 잠깐 있었는데 교육부에 있을 때 들은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이 가정주부들 덕이다. 정말 전쟁 이후에 폐허더미에서 없는 살림에서 쪼개 쓰고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가 자립을 하는 거죠. 투자보다 저축이 많으면 경제가 자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보다 저축이 적으면 외자 돈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없는 살림을 쪼개 써가지고 참 이 경제에 부흥을 시켰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녀 교육에 막 노력해가지고 정말 사람을 많이 길러서 일본이
오늘날 일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우리 가정주부들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우리는 가정주부들을 그걸 했는데도 그쪽을 보지 않고 예를 들면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치맛바람, 애들 과열 과외의 그 주동자 이런 식으로 여자를 몰아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든 어쨌든 간에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거고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거고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거는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 간의 차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교육받고 품성이 좋고 아까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멋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 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개발 초기에는 이 교육을 잘 받은 우리네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의 교육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과거 세상은 변하는데 교육하는 방식은 덜 변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합니다. 교육 이런 저는 하면서 욕을 막 해요. 특히 저는 경제부처에서 쭉 그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막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양쪽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당신 어디서 왔느냐? 네가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너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갔을 거 아니냐 말이야. 농사짓다가 간 인생이 나쁘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생활, 변함없는 그런 생활을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나 당신이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부젓이 지식인으로 뭘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육 덕분이다. 그래서 교육의 현재 문제는 많지만은 저는 교육의 문제는 많지만은 지금 현재 교육 가지고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거예요. 교육 불평등이 제일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육에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육을 버릴 거냐 어쩔 거냐 교육하고 이혼하고 빠이빠이 할 거냐 교육하고 같이 안 살 거냐 이 말이야.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교육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가 우리가 OECD 가입할 때예요. 그때 그 OECD의 교육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육의 정책의 그 문제에 대해서 스크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 표현도 잘 하지만 하여튼 한 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들의 이 자녀 교육열이 너무 이렇게 과다해가지고 이 정상적인 공교육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사교육 시장이 너무 크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더니 거기 영국에서 온 사람 얘기가 그게 무슨 문제냐. 앞으로 있어 봐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없는 게 문제지. 그 많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그 대신에 일부 문제가 생기면은 더 생산적이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쉽지는 않지만은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독 현재 교육 쪽에 문제가 많이 있고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교육 없이는 안 되니까 교육이 가장 앞서가는 거니까 교육이 앞서가는 거야. 교육 100년 대계니까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비판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 애들 학교 급식, 무상급식 가지고 막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공짜 세상에 널려있어. 인터넷 세상은 공짜가, 눈만 밝으면 공짜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아, 그게 옛날 얘기다. 옛날 2~3년 전에 우리 못 살 때 하던 얘기다. 공짜가 없다는 것은. 애들 학교에 가면은, 어느 집안 아들이든 간에
수업료 공짜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저 교과서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밥값은 굳이 돈 받아야 되겠다고 하느냐? 밥값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지. 아니 수업료도 공짜, 책값도 공짜인데 밥값은 굳이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 돈만 형편만 되면 다 공짜다. 전 지금도 밑으로 지금 그죠?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6살, 만 6살 이거 바꿔야 돼요. 6살 되면 애들 다 깨가지고 영어도 막 잘잘잘 다 하는데 무슨 초등학교들 이 밑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 과정 이것도 공교육화해야 하고 저 위로도 앞으로 평생 교육 시대인데 대학까지 가고 싶으면 다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이 가능해요. 난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2016년에 우리 세수 우리 하 회장님 계시지만은 2016년에 세수 초과 징수 실적이 9조, 2017년에 14조, 작년에 25조, 금년에 30조 넘을지 몰라요. 세금이 막 들어요. 경제가 3%도 크지 않지만은 세금은 막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가 얘기를 안 해. 신문에도 보면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해요. 기왕에 소득세율, 법인세율이 높은 쪽에 소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는 크지 않아도 세금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정부는 겸허하게 지금 뭐 세금 무슨 뭐 통일세, 뭐 로봇세,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지만 장 현재 세제를 그냥 두고도 얼마든지 세금은 많이 들어온다. 이걸 잘 쓸 국민화하세요. 잘 쓸 국민화하세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잘 쓸 국민화하세요. 그러면서 이 의무교육이라든가 이 무상교육을 밑으로도 그렇고 초등학교 밑으로도 그렇고 고등학교 위로도 그렇고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다가 휴마트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까지의 교육, 우리가 받아온 교육, 1등, 2등, 3등 매기는 교육은 1등은 해피하지만은 2등, 3등은 불만 아닙니까? 1등 못해서. 근데 1등 해피한 줄 아세요? 해피한 건 잠시고 다음번에 또 1등 해야 되는데 3등 하던 친구가 2등 하면은 기쁘지만은 1등 하던 친구가 2등을 가면 밀려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교육, 등수를 매기는 사회, 이 일렬로 이렇게 사람 값어치를 이렇게 세워놓는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해피하지 않다. 인류를 많이 만들어라. 좋은 선두 그룹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회가 좋은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회가 좋으냐 하면은 이 아주 뭐 이렇게 월급쟁이답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는,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는 이게 좋은 사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는,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는. 그런데 경제는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고 정치는 민주주의.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우선 정치는 1인 1표입니다. 완전 평등이에요. 정치가 지향하는 것은 완전 평등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어요. 더구나 요즘 사회는 모든 권력이 밑에서부터 나온다. 지금까지는 군주론, 소수의 권력자, 군주론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군중론이다. 군중이 지배자다 이겁니다. 그 정치는 원래 완전 평등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는 불평등을, 경제는 일원일표예요. 일원일표. 한 주 가진, 100주 가진 사람은 한 주 가진 사람보다가 100배의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근데 이 둘 다 극단적이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화하고 경제가 정치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수단이 다르지만은 이것이 20세기, 특히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잘 돼갔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지만은 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 가정을 잘 꾸려왔다 이겁니다. 꾸려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 경제 쪽에서 정치는 정치도 문제가 많아요. 정치는 앞으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가 200년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블록체인 시대에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직접 자기가 의사 표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대로 어렵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운 것이 불평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들이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 지금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인환 회장 같은 분 금융시장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합니다. 많은 경고를 합니다. 근데 더 심하게 경고하는 사람들 보면은 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그건 후진국, 우리나라 같은 외환위기 중심을 해가지고 후진국에서 들어왔고 2008년 미국에서 나온 금융위기, 2018년, 19년 전 세계적인 이 위기는 못 막는다. 지난번 위기는 돈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았지만은 후유증이 얼마나 크냐. 돈이 지금 널려 있는데도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 기능을 못해요. 돈이 값이 싸지면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투자가 안 늘지 않습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기업인들한테 투자해가지고 늘리면은 규제 풀어주겠습니다. 어쩌게 하는데 투자할 데가 없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투자하면 몰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기가 오면은 돈 풀어서도 못 막는다. 어떡하냐? 어떤 책에 보면은 화폐 몰락, 이런 책에 보면은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뱅크런이 생긴다. 뱅크런. 은행 이제 망하니까 금융기관 못 믿으니까 막 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 문 닫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현상이 온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일부러 듣기 싫은 소리도 하겠지만은 그런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다른 물론 요인이 있지만 하나가 고액권 발행 중단이다. 고액권 발행하지 말라. 요즘 어차피 우리 박 단장님은 좀 하지만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더 있어요? 좀 계시겠지. 우리 여기 직원들 물으면 현금 없습니다. 10,000원 있습니다. 이러거든. 현금 없는 캐시리스 소사이티인데 왜 5만 원짜리를 그렇게 발행가 찍어내면 안 돌아오고 합니까? 이 5만 원짜리가 다발로 뭉치로 막 다니는 것은 이거는 탈세, 비리, 부정, 뇌물의 수단이에요. 은행 비밀금고에 가면 5만 원짜리 은행 우리 은행 지점장자 물으면은 그거 뭐 들어있냐? 보석, 달러, 5만 원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집에 금고 뭐 이렇게 이걸 논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그런 5만 원권 발행을 안 하면 지하 경제가 많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세금도 많이 들어요. 지하 경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얘기가 좀 번져 나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생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니까 여기 비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반려동식물 하는 개념도 있고, 반려동식물 옛날엔 동물은 애완용, 식물은 관상용. 내가 보고 이렇게 지금은 반려자예요. 내가 같이 사는 내 배우자예요. 애정을 가지고 키우면은 식물도 훨씬 더 빨리 잘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건이라는 것은 채식주의자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 채식주의자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저것도 안 먹는다는데 고기는 물론 안 먹지만은 뭐 달걀, 우유, 뭐 계란, 달걀, 우유 이런 거 물론이고 생선 이런 것도 안 먹는 완전 채식주의자. 건강에 좋기도 하지만은 미국의 괜찮은 회사의 CEO들이 많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내 몸에도 나쁘지만은 그 기를 때 사회적으로 공해 CO2 배출 유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친환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 사회의 이익을 늘 생각한다,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그런 저 좋은 CEO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답니다. 그런 면까지 노리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네들이 CEO로 있는 이 회사 이런 데서 특히 비건 여기서 구분할 게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얘기한 따라가는 삶이라도 앞서지는 못하지만 따라가는 삶이라도 합시다 하는데 이거는 그거 유행 아니냐 곧 없어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일시적이고 욕심이지만은 이건 트렌드다 이겁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려면은 트렌드 안 따라가고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행과 트렌드를 구분해가지고 트렌드를 리드하지는 못하더라도 트렌드를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라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노인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30만 조금 넘습니다. 죽는 사람이 30만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1년이면 뭐 1, 2만, 2, 3만 인구가 이렇게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태어나는 숫자나 죽는 숫자나 같다 이겁니다. 그지? 인구가 이제 늘지 않는 거죠. 곧 줄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죽기 시작하면은 1년에 100만 명씩 죽습니다. 90만 명, 100만 명 죽어요. 사람 태어나는 것은 30만 명이 안 되는데 죽는 건 100만 명씩. 장래 대란이 온다 이겁니다. 장래 대란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관련된 비즈니스를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막 죽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서는 우주장, 이 화장해가지고 이걸 젤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우주로 쏘아올려가지고 언젠가는 거기 공중에서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례식까지 있고 생전 장례식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노인 세상이 온다. 그리고 한 집안에서 보면 돈이 노인네한테 있습니다. 돈이 노인네한테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돈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내 자식한테 안 준다고 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는 자식한테 안 주고 어디다 딴 데 주겠습니까?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이 자식이 받아갈 자세가 도대체 안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한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잘 보여야 돼. 잘 보이면 막 줄 수 있어요. 근데 막 주는 것도 좀 옆으로 막 주는 것도 잘해라. 막 주는 것도 잘해라. 자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이패스 해가지고 손자한테 줬더니 그런 있잖아. 손자한테 줬더니 자식이 교통사고를 죽어버렸어. 손자하고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더니 손자를 누가 관리하냐. 저거 엄마가 컨트롤 하니까 나는 완전히 이거야. 그래가지고 좀 뭐 농담 겸 뭐 우스개 겸 합니다만은 잘 주세요. 그리고 자식도 앞으로 자식 키워가지고 자식들한테 줄 때도 우리 최 회장 같은 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자식 줄 때도 결혼 한 놈한테 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 급하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여자가 계산을 하거든. 헤어지면은 자기한테 돌아올 게 제법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할 결혼도 하게 하는 그런 그것도 올 수 있지 않나. 자꾸 얘기가 옆으로 가는데 그만 갑시다. 이 행복이 뭐냐 하는 것, 이것도 참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돈이 원수다. 또는 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게 원수다. 이렇게 하는데, 서양의 그저 많은 이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행복에 관한 연구나 이런 건 하버드 대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행복의 조건에 돈이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어느 단계까지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느 단계까지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오히려 갑자기 생긴 돈, 이거 오히려 불행의 정도를 낮춘다. 그리고 이 너무 많은 돈, 이거 예를 들면은 오히려 골치 아프게 한다. 이런 유의 책들이 많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내 욕심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들하고 내보다 더 잘 살고 더 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들하고 비교하는 건 좋은데 그 남들 누구 남이냐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남이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나도 누구처럼 돼봤으면,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 진짜 그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어떤지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점도 있지만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넓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대통령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요즘은 뭐 알겠지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경지에 가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모든 죄 다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고지에 올라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운전하는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카네기가 그렇고 락펠러가 그렇습니다. 락펠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네기 재단, 락펠러 재단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기빙 플래지라는 게 있어요. 기빙 플래지. 생전에 우리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고 갑시다 하는 기빙 플래지가 있어요. 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 저도 인색해요. 뭐. 근데 막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이 없어 보니까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 있어 봐라. 베풀기가 쉬운. 우리의 최충경 회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주변에 그래서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없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있어가지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줄 알지만은, 미국의 그런 전통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하고 위대하고 큰 나라인 것은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를 들면 등산을 할 때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었을 때, 그죠? 진정한 행복은 그 일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됐다. 뭐 100만 불 여성 뭐 이렇게 막 들어왔다. 그 순간에는 미칠 듯이 기쁘지만은, 내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했다. 정말 미칠 듯이 기쁘지만은 그것이 순간적인 행복이고 이 지속 기간은 매우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덩어리 행복을 기대하기보다가 요즘 앞에서 나왔지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면에서 찾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큰 행복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확행,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큰 행복, 단번에 그냥 대박 터지는 행복보다는 그걸 더 선호한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타고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평생 불구가 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1년만 지나면은 행복 느끼는 정도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1년 후의 생활을 조사했더니 더 행복해진 사람은 없더라. 오히려 행복의 정도가 낮아졌더라. 집은 큰 집으로 옮겨가지고 집 마당에 벤츠 캐딜락이 딱 있고 애들은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이 학교가 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놀림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혼 직전이에요. 친척들하고 다 등지고 의제가 있어요. 돈 빌려달라, 뭐 할라, 뭐 보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생전 찾아오지도 않는 친구들이 막 찾아오기 귀찮으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1년 후에 더 행복해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더라. 그래서 돈은 정말 이렇게 비타민이다. 비타민 뭐냐? 조금 어느 단계까지 조금 필요한데 더 이상 먹으면은 효과가 없다.
더 이상 먹으면 효과가 없다. 그렇게. 그리고 행복이라는 저장고에는 행복은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냉장고가 없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얼른 먹어 금방 녹아버립니다.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얼른 먹을 때 맛있고 좋은데 먹고 나면은 뭐 물도 먹히고 뭐도 하고 배탈도 날 수 있고 뭐 오래도 못 가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인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행복이다.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행복은 오히려 수단이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다.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존이 더 상위 개념이다. 생존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다. 생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수단으로 행복이 필요한 것이다. 생존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행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들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끝없는 논쟁이겠지요. 끝없는 논쟁입니다. 행복 천재가 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타고난다 그래요. 헬렌 켈러 여사가 어릴 때 이 눈병을 앓아가지고 장님이 되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은 타고난 것이다. 천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 천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 예를 들면은 음식도 먹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친구도 만나고 싶은 친구가 많은 사람. 일도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근데 음식 하나 무슨 입맛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없어. 친구 만나고 싶은 놈이 없다. 뭐 이렇게 전부 하기 싫은 게 많은 사람,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기 싫은 게 많은 그런 행복 둔재보다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행복 천재가 되세요. 지식 천재에다가 행복 천재가 되세요. 앞에서 제가 지식에 의해서 인도가 되고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는 이렇게 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은 행복 천재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 항상 따라다닌다. 근데 요즘은 죽음과 세금 중에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책을 보면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결국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는 어떻게 살 것이냐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김영석 교수가 인생 한 60쯤 돼야 인생을 안다. 60부터 인생에 진짜 행복한 기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완서, 박경리 같은 그런 그 작가들 보면 여자분들이 있겠지만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지금의 내 생활이 참 좋다. 지금은 여자지만은 몸빼를 아무렇게나 입고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눈길 안 주는 이런 자유스러움이 난 참 좋다. 그래서 젊은 날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누가 그래도 잘 물든 단풍잎은 화사한 봄꽃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죽어가는 것이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건데 잘 죽어가는 것이 좋은 인생 같습니다. 이반 일리치 죽으면 이반 일리치가 판사예요. 그죠? 와이프, 부인하고 아들하고 아들, 딸 다 이렇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하하 지금까지 내가 내려오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삶은 내려오는 삶이었고 내 혼자 지금 죽어가는 이 삶 여기서 마누라도 와이프도 보기 싫고
자식도 보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거짓 위로를 해주거든. 요거 먹으면 나을 거야. 곧 낫는다고 해. 뭐 이렇게 참으세요. 견디세요. 뭐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이거 전부 자기한테 위로 하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줄 아는데 이 자식들 전부 그래요. 그러면서 딸 자식은 시집 못 간다고 앙탈 밖에서 부리고 있고, 마누라는 어떤 마누라냐면 나중에 장례식 때 친구가 이렇게 우리 장인한 오니까 연금 계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마누라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은 내려오는 삶이었고, 여기 와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내 삶이 진짜 올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엔 다 용서를 해요. 가족들하고 다. 가족들 다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병자를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예일대학에 강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셜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보면은 죽음을 보는 시각, 여기에 듀얼리즘, 이원은 죽음은 사후 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근데 피지컬리즘은 아니다. 영혼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벽에 벽에 부딪히는 것이다. 부닥치는 것이다. 끝이다. 라디오, 텔레비 스위치 끄듯이 죽으면은 육체가 정지가 되면은 정신도 같이 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무서운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 사후세계가 없다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사후세계가, 아니, 당신은 그럼 사후세계 밖에 나중에 잘 살려고 그럼 뭐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얘기 되거든. 그래서 그 얘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것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후반전 또는 부패자, 뭐 부활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더 무서운 말이구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더 무서운 말이구나. 이렇게 다시 이제 인생이지요. 인생의 이 빅 미스테리가, 아까 인간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다가 간 사람 숫자가 1000억 개라고 했는데, 1000억이라는 숫자에 이 미스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제일 미스테리는 우주의 별이 1000억 개가 된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 여기에 신경, 뉴런이 1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복잡한 거죠. 인간이 나란 누군가.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느냐? 그럼 나는 누구? 나는 나냐? 내가 내 마음이냐? 이 끝없는 질문인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현재 뭐냐? 이런 등등의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정말 좋아하는 책이 여기 2권 져 있습니다만, 미움받을 용기하고 인생수, 퀴블러 로스. 퀴블러 로스라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자 정신과 의사인데, 오스트리아 의사인데. 거기 보면은 그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인생에는 2가지 과목이 있다. 이별과 상실이 있다. 궁극적인 이별은 궁극적인 상실은 죽음이다. 이별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죽음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이별이다. 죽음은 차라리 내가 forget,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어디에 살아있는 줄 알면서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그 이별이 나를 더
슬프게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용서하세요. 용서를 미루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내 자신을 벌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서 내가 속은 더 끓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애먹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애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아껴야 하는데, 아까 내가 난지, 내 마음이 난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알라라는 무서운 그 말, 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은 세 가지 전쟁을 한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첫째가 자연과의 전쟁, 제일 쉬워요. 자연을 극복하고 이기는. 두 번째가 남들과의 전쟁, 적과의 전쟁, 남들과. 그것도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것이 나와의 전쟁, 자신과의.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학대를 했더냐, 얼마나 비굴하게 만들었더냐. 내가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조그만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서 나 자신을 얼마나 비굴하게 했더냐, 얼마나 치사하게 내 자신을 관리했더냐, 이런 자학적인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옛날 얘기를 빌리자면은 사실은 머리로서, 아까 의식의 세계에서 보는 세상 말하는 것하고 내가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을 가슴을 거쳐가지고 발로서 실천하는 것하고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행합일이 안 되는 옛 선현들이 강조를 한 거겠지요. 머리로,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 발로 움직여라, 실천해봐라. 근데 우리네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인간인가 봅니다. 인간은 저에게 뉴비, 최근에 어디 저기 보면은 뉴비, 새내기다. 정말 이 세상이 하도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이비다 이겁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직원들 전부 내 스승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 직원들, 젊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생각하세요. 배울 게 많습니다. 스승이에요. 나는 새내기, 갓난애기, 베이비, 정말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아까 교육에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식이 뭐냐? 지식이, 옛날에 선생님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지식이 사람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옛날 지식이 많아요. 못 쓸 지식이 많아요. 교과서 쓸모없다고 하는 게 교과서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이미 새로운 지식들이 나와가지고 교과서의 지식은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뉴비다. 그리고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김수환 추기경도 나는 바보야, 노무현 대통령도 바보, 나는 바보 뭐겠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가 졸업식가 축사를 하면서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서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보가 되라. 바보라는 것은 돼지야구, 그러니까 진짜 바보가 되라는 얘기 아니고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이해관계 연연하지 마세요. 그 대신 큰 거를 거머쥐세요. 조그마한 일은 져주세요. 부부간에 웬만하면 져주세요. 우리 서 회장처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지나놓고 나면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Back to the past 에서 Back to the future를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생활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재정리를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미래 담론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 제가 뭐 정부가 하는 일을 얘기하고 싶지는 뭐 전혀 않지만은 특히 이 큰 기관, 제일 큰 기관이 정부니까 정부나 대기업 이런 공공금융 공공기관 이런 데서 보면은 옛날 일에 연연해가지고 앞을 생각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한전에서 오신 분이 뭐 있던가요? 이 앞으로 미래 에너지는 태양광이거든요. 집집마다 이제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 지별판을 달아가지고 전부 전기를 자가 제조해가 쓴답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석유 시대가 석유 매장량이 고갈되기 전에 끝난다 이겁니다. 태양광이 대체에 들어가는데, 전에 10년 전 제가 이 시작할 때 태양광, 그때도 얘기하면서 태양광은 우주에다가 태양광 지별판을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는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니까 태양하고, 거기서 발전은 가능한데 우주에서 어떻게 지구로 송전하느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지별판을 각자 건물마다 옹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기회사가, 전력회사가 없어진다고까지 합니다. 한전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전력 대학원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투자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우수한 학생들 뽑을 거 아니에요. 신세 글쎄,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옳은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트렌드, 시대, 미래, 이 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삘때가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쪽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홈페이지 잘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80, 요건 뭐라고 했겠냐 했지 않습니까? 80이라면은 종심이 뭐냐면 종심 소욕 부류구,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40%. 이거 모르겠어요. 40의 부록이라는 얘기는 좀 어른한테는 죄송스럽지만은 좀 비비꼬아서 얘기하면, 그러면 30까지는 유혹을 느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죠? 40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겨우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여기는 뭐겠느냐.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 무심을 쓴 겁니다. 이 무심 제 글씨 제가 쓴 거예요. 잘 썼습니까? 박수 한번 쳐야지, 여러분. 제가 붓글씨 한 3년 배웠는데, 제가 있었는데, 혹시 붓글씨에 관심이 있는 분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좋은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무심이 아니겠냐. 무심이라는 게 뭐냐면, 유심, 유심. 유심은 부록, 저거 유심이에요. 내가 유혹을 느끼는데 이걸 내가 이성으로 제압하느냐 어쩌냐 왔다 갔다 하는 게 유심 아니야. 그죠? 이렇게 지천명도 그렇고 이순도 그렇고 종심도 그런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다. 겨우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 무심은 뭡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르면은 내 인데 묻지 마. 아무 관심이 없어. 마음이 없어. 모든 거 다 내려놓았어. 이게 무심의 경지다 이겁니다. 일반 불자들은 번뇌 망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부처는 모든 번뇌 망상에서 일탈, 번뇌 망상을 떠난 거예요. 번뇌 망상을 완전히 떠나면은 성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성불의 경지가 무심 아니냐 이렇게. 근데 무심 말고 비슷한 말이
무위라는 말도 있고 무위, 무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위, 무상은 뭐냐? 무위는 인위적이지 않는 것. 무위, 자연, 장자, 노자의 도덕경 쪽의 얘기. 무위는 인위적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선약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괜히 뭐 아는 사람들이 법도 만들고 도덕도 만들고 무슨 제사 지내는 순서도 만들고 하지 마라. 마음 내킨 무위 자연에 맡기라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고, 무상은 또 뭐냐 하면은 무상, 그럼 상이라는 게 항상 한결같은 거는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유상이란 말은 없지만 유상이 뭐냐? 유상은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그대로인 것. 근데 인간을 보면은 생자 필멸이여,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변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죽어간다 이겁니다. 회자 정리, 만나면은 헤어진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오래 산다. 죽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나도 생자 필멸이요, 그죠? 회자 정리다. 나도 변하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허무라고 해요. 허무.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 무상에서 허무를, 그래서 허무를 연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무위라든가 무상과 조금 다른 무심, 마음이 없다. 부록이요? 아니요. 이 사람아, 40대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부록할 수 있을 것 같다로 얘기했지만은 지금 나이에 와서 보니까 나하고 관심 없는 일이야. 나 마음 다 놓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심이 아니냐, 이렇게 성불의 경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것도 제가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많이 떠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